지난 6월 6일 ECB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단행된 직후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연합 주요 국가의 주가 지수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ECB 금리 인하 시점이 공교롭게도 유럽 의회 해산에 따른 전국 불안, 정치적 이슈와 겹치며 결과론적으로 유럽 연합은 금리 인하 시작 직후 증시 하락 충격을 불러온 셈이 된 겁니다. 저는 올해 첫 번째 시황 영상으로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의 길을 걸어갈수록 오히려 증시가 하락 충격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과거 주요 사례를 근거로 분석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럽에서 이 같은 상황이 정치적 이슈에 의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과거 브렉시트를 통해 EU에서 벗어난 영국은 미국의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를 핑계로 돌연 금리 인하 시기를 연기해야겠다며 이미 금리 인하를 시작해버린 EU와는 상반된 통화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 미루어 보았을 때 EU 먼저 금리 인하 무대에 밀어넣고 정작 영국 본인은 마치 애초부터 금리 따윈 내릴 생각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누가 봐도 납득이 쉽게 되지 않는 뻔뻔한 이유를 대며 어떻게든 금리 인하를 최대한 늦추려는 듯한 영국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번 주 스탁마켓 나우 시황 영상을 통해 스위프트가 어떻게 영국의 통화정책까지 관여하게 되었는지, 그 스토리의 배경과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 시황 관점에 접목해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 오늘도 리더의 스탁마켓 나우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리더 스탁 정예준입니다. 이번 주 스탁마켓 나우 시간에는 미국의 팝 가수인 테일러 스위프트 때문에 영국이 금리 인하를 중단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나오게 됐는지 그 시황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본 방송은 크게 세 가지 목차로 구분을 해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영국의 금리 인하가 중단될 위기가 있다라는 그 사연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고, 영국과 달리 한편 유럽에서는 최근 금리 인하 직후 유럽 증시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목격이 되고 있다는 점, 요거에 대한 부분 한번 좀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 1번, 2번 내용을 합쳐서 생각해 봤었을 때 이 금리 인하가 과연 좋은 일인가에 대한 궁금점이 생기고 있는 상태이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세 번째 내용으로 금리 인하의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1부 시간부터 들어가서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입니다. 1부는 영국의 금리 인하 중단 위기가 생기게 된 배경 살펴보도록 할 텐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영국 경제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기사를 보시면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영국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제동이 생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래에 보시게 되면은 디 에라스 투어라는 이름으로 테일러 스위프트가 영국에서 공연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 약 120만 명이 몰릴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영국에서 뭐 숙박도 하고 음식도 사 먹고 그리고 뭐 공연 즐기고 뭐 굿즈도 사고 뭐도 하고 하면서 소비가 늘어나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꿈틀댈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제동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거죠. 과연 이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크길래 영국의 통화정책까지 건드릴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투어 공연의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온다고 해도, 이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생긴다고 해도 이 통화정책이라는 거는 지연 효과가 있어요.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나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지 이 효과가 올라오게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공연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딱 해서 엔딩이 되면은 끝나는 내용입니다.
즉 콘서트에 의한 경제 효과가 3개월, 6개월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 경제가 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 속에 이 투어 공연이 일시적으로 툭수를 노릴 수 있게 해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속성을 기대하기 힘든 재료이기 때문에 이게 3개월, 6개월 이상의 지연 효과가 나올 수 있는 통화 정책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다소 오버 액션인 감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 공연이 일어나게 된 그 타이밍이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영국의 투어 공연 일정하고 영국이 금리 인하를 하기로 약속했었던 시간이 공교롭게도 딱 겹쳐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텍스트 화면 보시게 되면은 영국의 투어 공연 일정이 6월에서 8월 사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영국 각지 주요 도시를 지금 돌고 있는 중에 있는데 하필 그 중에서도 마지막 8월 공연이 런던에서 열린다고 하고, 그리고 이 8월 달은 영국이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하기로 예상을 해놨던 그 시점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같았었으면은 8월 달에 금리 인하를 처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영국에 와서 공연을 하는 바람에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0.3%포인트 정도 올라갈 걸로 전망이 된다. 그래서 이거 인플레이션 올라오면은 금리 인하 힘들 것 같은데 과연 8월 달에 우리가 금리 인하로 넘어가도 된다라는 확신을 줄 수 있을 만한 데이터가 나올 것인가? 이 물음표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쩌면은 금리 인하가 미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은 영국에서는 최소 8월 이후, 그러니까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이 끝나고 난 이후 아무리 빨라봤자 9월 요때쯤 돼야지 첫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예상했었던 금리 인하 시점을 살짝 뒤로 툭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시간을 8월 달에 딱 세팅을 해놓고 테일러 스위프트를 부른 것 같은 느낌이 들 지경이라는 거죠. 자, 다음 화면 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영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팝스타가 도움을 주고 있는 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팝스타가 영국 투어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스토리라인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금리 인하를 이미 시작해버린 EU와는 상반된 통화 정책을 영국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땅한 핑계거리가 없었던 중에 미국의 엔터 산업이 영국의 투어로 오는 바람에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꼴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영국과 미국과의 이 국가적인 관계에서 이 스토리를 풀려고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미국이란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영국이라는 기원이 나오잖아요. 이 신대륙 발견 이후에 미국의 동쪽 해안에 영국인을 비롯한 서구 열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다 건너 넘어오게 되면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죠. 종교적 박해를 떠나서 우리는 나오겠다.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가서 우리끼리 교회 짓고 살자 하면서 시작되게 된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의 근원적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서구 유럽 열강의 재벌들 혹은 이제 왕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커넥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도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미국도 가만히 보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을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 분위기인데 영국도 왠지 금리 인하가 하기 싫은 이유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미국의 팝스타를 불러서 우리 금리 인하 좀 못하게 좀 연기 좀 시켜줘라 라고 부탁해서 데려온 듯한 느낌까지도 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기사도 보시면은 이런 기사도 많이 나와요. 이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존재에 대해서 엄청나게 띄워주는 듯한 기사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는 거다. 이건 올림픽 이상이다. 이런 분위기를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테일러 스위프트가 와가지고 관객들이 점프를 하니까 신나가지고 이제 뭐 춤추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7만 명이 움직였고 지구가 움직이는 효과, 즉
지질적 징후가 목격이 된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만 명이 뛰는 효과가 지진이 났다라는 것과 같은 지질적 통계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게 큰 빅 이벤트다라는 식으로 프로모션을 굉장히 세게 해주고 있는 상태이고, 이어서 보시면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스위프트 공연을 본 관객들 중에 물어봤더니 35%가 코로나 양성이 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했었던 인자입니다. 우리가 오래된 이야기여서 까먹었을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각 국가들이 교류를 차단하는 과정에서 공급 차단이 일어나게 됐고,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효과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고, 그리고 7만 명을 춤을 추게 해서 지진이 일어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매시브 거대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식의 강한 인상을 심어주면서 오죽하면 영국이 금리 인하도 뒤로 밀어야 할 판이다 라는 식으로 인지를 심어주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고, 그리고 영국이 금리 인하를 뒤로 미루게 하는 그 시황적 배경이 되고 있다는 사실 꼭 체크하고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국에 대한 사정을 살펴봤는데 이제 2부로 넘어가서 영국과 달리 유럽연합, EU의 상황은 어떠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영국은 유럽 안에 속해져 있긴 한데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는 EU에서 탈퇴를 했어요. 브렉시트 이후에. 그래서 통화정책이 별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EU 같은 경우에는 최근 6월 달에 금리 인하 정책을 단행을 했어요. 첫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재미난 게 금리 인하 직후 올라가야 될 장이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통화 가치, 유로 화폐이죠. 유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투자 자금이 엑시트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엑시트에 의해서 증시 자금의 이탈이 가속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현상이 목격이 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공교롭게도 금리 인하가 증시 하락을 유발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과연 금리 인하라는 것이 좋은 일인가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장이 좋아진다라고 공식 암기처럼 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 효과 때문에 그렇죠. 금리가 싸다. 은행이 대출을 저금리에 해준다.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싸게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내가 삼성전자를 사고 싶은데 내가 갖고 있는 현금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빚을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빚을 썼는데 이자를 조금만 내도 된다. 그러면은 이자 비용이 싸지죠. 돈을 빌리는 거에 대한 차입 비용이 내려가게 되니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떨어지게 됩니다. 빚을 쓰는 거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주식장에도 돈이 몰리고 부동산 시장에도 돈이 몰리고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와 같은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논리가 항상 옳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여기 노란색 박스 쳐드린 요 구간, 차입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 활성도가 올라간다라는 요 메커니즘, 이게 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투자를 할 만한 투자처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자, 만약에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이 빌린 돈으로 투자할 때를 찾고 있는데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다면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투자 기대 수익률이 더 낮다면 이 이야기예요. 자, 빚을 씁니다. 빚을 쓰는데 이자가 예를 들어서 3%로 싸게 해준다라고 해볼게요. 자, 근데 이 3% 이자를 빌려서 아파트를 사던 주식을 사던 뭔가 사야 되는데 그 투자를 통해서 발생시키는 투자 수익률이 예상되기로는 1%밖에 안 된다. 이러면은 그렇죠.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게 됩니다. 즉 투자 기대 수익률이 이 저금리,
차입 비용보다 더 높아야 돼요. 그래서 돈을 빌리는 거에 대한 베네핏이 돈을 빌리는 거에 대한 페널티보다 더 커야지만 이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적당한 투자처가 없다. 주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떨어지는 종목만 나오고 올라가는 종목이 안 나온다. 부동산으로 이야기하면은 집값이 맨날 떨어지기만 하지 올라가질 않는다. 이래 버리게 되게 되면은 아무리 금리가 낮다고 할지라도 투자 유입을 늘려낼 수가 없습니다. 싸게 돈을 빌릴 수 있다고 해도 그 효과가 투자처로 전이가 일어나질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투자 수익률이 높은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에 금리만 내리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다라고 믿고 있지만 전제 조건이 형성이 안 되게 되면은 이 효과가 이어지질 못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인식을 전혀 갖고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장을 보면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 요거 하나만으로 증시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기사 보시면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니까 코스피가 2750을 돌파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돌파한 거예요? 옆에 보시면은 삼전, SK 하이닉스 모두 상승이다 하는데 이 기사만 보면은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올라가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올라간다 라는 식으로 느껴지게 써놨죠. 근데 여러분들 장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지수를 땡길 수 있는 몇 개 종목만 상승을 하고 있지 그 외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개차반 수준에 있어요. 우리나라 장도 굉장히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2차전지 관련해서 올라갔었던 시총상위 화학주들,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이런 종목들 최근 보면은 지금 신저가 경신 임박입니다. 52주 신저가를 쓸 기세로 역배열 차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와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신고가를 쓰고 있고 그래서 얘가 올리면서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 즉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대로 싸진 금리를 가지고 돈을 빌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근데 만약에 SK하이닉스는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못 올라가. 그리고 신저가를 경신하면서 내려가 있었던 종목들은 계속 바닥에 쳐져 있어요. 이 상태가 장기화된다. 그러면은 살 주식이 없어지게 됩니다. 딱히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가 안 나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신용을 써서 빚을 써서 투자할 수 있는 돈을 끌어낸다고 할지라도 빚으로 살 수 있는 증거금률이 낮은 그런 시총상위 우량주들 중에는 살 종목이 사라져버리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 주식장에 자금이 들어갈 공간이 안 생긴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다음 화면인데 자, 금리 하락 이전 단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금리 하락 이전 단계 물음표라고 해놨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선결 조건. 과연 우리는 언제 금리 인하 정책을 단행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연준 혹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이 금리를 제로 금리 수준으로 확 내려줬었던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은 바로 이러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 경제 위기가 생겼다, 큰일 났다 하면서 금리를 내립시다 했었었고 그리고 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터졌을 때 큰일 났습니다. 미국의 국민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미국 경제의 자본주의가 파괴되었습니다. 하면서 부도 파산이 터지게 되니까 경제를 살리자고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금리 하락으로 넘어가게 했었던 요인은 바로 경제적인 충격, 쇼크가 있었다라는 사실. 경제적 충격 때문에 금리 인하로 넘어가게 됐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금리 인하는 좋은 일이다라고 무조건 반길 만한 내용은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도 미 연준이나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계속 금리 인하 시점을 뒤로 미루는 뉘앙스를 내고 있죠. 자, 왜 그러느냐? 충분히 침체되지 않았으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경기 침체가 아니다. 금리 인하를 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니 천천히 지켜보자 하면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금리 인하를 해야겠다라는 니즈가 생길 정도가 됐다라는 뜻은 그만큼 경제적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구나라고 인정이 돼야지 이게 스타트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금리만 내려가면 장이 올라간다라는 식의 표현을 계속 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금리 하락은 좋은 일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생기고 있는데 우리가 꼭 인지해야 되는 거는 금리 하락의 선결 조건은 충분한 경제적 쇼크가 터지게 되었을 때라는 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과거 사례를 한 번씩 보여드리면서 이 영상도 한번 찍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는 호재로 둔갑한 악재이다 라는 영상이 24년도 올해 첫 번째 시황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부분인데 요거 얘기해드리면서 과거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IMF 외환위기 당시 금리 차트와 주가지수 차트를 동시간대에 보여드렸었죠. 그거 잠깐 리뷰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코로나19 쇼크가 있었을 당시 제가 이렇게 점선으로 체크를 해놨는데 2020년도 2월에서 3월로 가는 이 시간 동안 상승하고 있었던 지수가 이렇게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0,000포인트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던 중에 10,000을 넘지 못하고 이게 6,000포인트대까지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수 낙폭이 약 40% 정도가 진행이 됐었는데 요 주가 지수가 빠졌던 요 시간과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었던 시기, 요게 FRB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미 연준의 기준금리예요. 요걸 내린 시간이 동시간대에 연출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증시 하락이 시작이 됐고 이거를 제로 금리 수준까지 내리는 이 과정에서 증시는 계속 하락 충격을 때려맞게 되었다. 그래서 제로 수준까지 다 내려가니까 그제서야 하락이 멈추고 반등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기로는 금리가 내려가면은 상승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보다는 금리가 다 떨어지고 나서 제로 수준까지 이르게 돼서야 상승이 됐던 거고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었던 그 시간 동안에는 같이 증시가 하락했었던 히스토리가 목격이 된다라는 점.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게 이 영상에서 첫 번째 사례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로 말씀드렸던 게 리먼 브라더스 쇼크,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죠. 요거는 제가 월봉상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이때에도 나스닥 지수와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어떠한 추이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은 이 FRB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떨어졌었던 요 시간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가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이 증시의 하락 사이클이 동시간대에 목격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주가 지수도 동시간대 같이 떨어지는 모습이 목격이 된다 이 이야기예요. 아까 전에 보셨던 차트랑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요건 있습니다. FRB가 처음 금리 인하를 시작을 여기서 한 단계 탁 했었을 때 그때는 증시의 훈풍이 진행됐다는 거죠. 금리 인하 시작됐다. 고금리 시대가 이제 끝난다고 한다. 주식시장에 이제 돈이 들어올 거니까는 이제 축배를 들어라. 이런 분위기를 약 2개월 정도, 이게 월봉이니까 이게 한 달, 2달 정도 준 다음에 나스닥을 정점으로 올려버립니다. 그렇게 피크를 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상하게 이때는 한 칸 떨어지니까 올라갔는데 그 이후서부터는 2칸 떨어지고 3칸 떨어지고 4칸 떨어지고 5칸 떨어지고 해도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이후서부터는 이제 하락을 해버리죠. 왜 이렇게 되느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금리 인하라는 것은 언제 생긴다? 쇼크, 경제적 충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이걸 내릴 때마다 동시간대에 경제 위기에 대한 수위가 점점 또 높아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를 제로 금리 수준까지 다 내려서야지만 그제서야 하락이 다 끝나게 됐는데 이 지수 하락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낙폭이 크게 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의 또 반토막 가까이 다 떨어지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반등장이 진행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금리 인하를 진행하는 요 시간대,
점선으로 체크를 해드렸죠. 이 점선으로 체크해드린 요 금리 하락 시간대가 증시 하락 시간대하고 같은 추이를 갖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와 지수 하락 시기가 동시간대 목격이 됐었던 사례가 여기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게 우리나라 사례인데 요건 IMF 외환위기 당시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었을 때 지금의 시황 상태가 요때랑 가장 유사하다라고 설명도 해드렸었죠. 요거는 조금 독특해요. 아까 전에 보셨던 차트 흐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자, 여기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CD 금리인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이 CD 금리를 가지고 연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요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에 우리나라에 약간 경제 위기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무역 쪽에서의 이상 기후가 감지가 되었을 때가 바로 94년도 연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를 좀 내려야겠다라는 니즈가 생기게 되면서 이렇게 CD 금리 하락이 진행이 됐었었는데, 이 CD 금리가 하락이 됐었던 요 시간 동안 지수가 올라갔는지를 보시면은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와 지수가 상승하는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쭉쭉 당겨야 될 텐데 내리지 못하고 거꾸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또 잠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게 다시 내려가려는 시도를 했었었는데 충분히 또 내려가지 못하다가 이제 IMF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여기서 급격하게 금리가 폭등하는 모습이 연출되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떠한 배경에서 나오게 된 거냐? 지금하고 상당히 유사한 점이 바로 이거예요.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외환위기라고 했잖아요. 이 외환위기 당시에는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소진이 되다 보니까는 세계 시장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 거죠. 우리나라가 미국의 달러를 우리나라 창고에 계속 쌓아 올리면서 한국이 경제 성장을 해왔는데 그렇게 쌓아 올린 달러가 이제 소진돼서 앵꼬가 났다, 곡간이 비었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니까는 달러 가치가 귀해지게 되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한다? 시장에 돈을 더 푼다? 그럼 안 그래도 떨어지고 있는 화폐 가치에 이제 불을 질러버리는 그런 격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됐었던 게 요 시간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을 하다 보니까는 내리고 싶어도 내리지 못하고 다시 올라가고 내리고 싶어도 내리지 못하고 다시 올라가는데 이 마지막에 다시 올라갈 때는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시켜버렸죠. 화폐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강력하게 금리 인상 드라이브를 걸어버렸고 그 과정에서 증시가 이제 대환장 파티로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된 뉴스가 이제 IMF 외환위기 뉴스예요. 부도 파산이 생기게 된 거죠. 빚을 잔뜩 써놨는데 금리를 사상 초유의 수준까지 올려버리게 되니까는 이제 더 이상 빚을 갚지 못하는 기업, 가게, 정부들이 파산 선고를 일으키게 됐었던 상황이 요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늦게 금리를 내리려고 했으나 이미 큰 폭풍을 맞이한 상태여서 개선이 안 되죠. 그래서 추가적인 증시 하락이 여기서 뒤이어 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1000포인트에서 277포인트 수준까지 떨어지게 됐었던 이력이 요 4년 정도의 시간 되겠습니다. 94년서부터 98년도까지. 그래서 여기서 체크해 볼 포인트가 이제 크게 두 가지죠. 금리가 떨어졌었던 시간과 증시가 상승하는 시간이 일치하는가? 여기서 안 되고 금리가 떨어졌던 시기하고 증시가 상승 안 하죠. 그죠? 이렇게 살짝 떨어지죠. 여기도 일치가 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IMF 외환위기 당시는 금리를 제로 금리 수준까지 내려서 그 다음에 상승 전환을 유도했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때는 충분히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거꾸로 다시 기어 올렸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는 점. 화폐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좀 비슷하죠. 이따가 3부 시간에 할 이야기인데 이대로 가면은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의 길을 걸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야 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보다는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여전히 간직한 채 장을 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이따 3부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여기서는 금리 인하 시기가 증시 상승 시기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점, 요거를 3가지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과거 사례를 통해서 유럽으로 다시 돌아와서 유럽장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럽연합 EU가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어요. 자, 아래 기사 보시면은 ECB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드디어 시행했다. 이게 6월 6일 날 나왔던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인하된 금리는 이제 6월 12일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될 거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유럽장의 흐름이 어떻게 나왔는지 순차적으로 하나씩 보시면은 독일부터 봐보세요. 독일은 여기 6월 13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장대 응봉이 출현한 이후에 현재까지 이와 같은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게 미국식 차트이기 때문에 녹색이 양봉이고 빨간색이 음봉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장대 응봉이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6월 12일 날 적용하기로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인 13일 날 바로 급락 연출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급락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버티기를 해주긴 했는데 반발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유럽이 이렇게 된 데에는 최근 유럽 의회의 해산 때문에 뭐 전국 불안 이슈가 있다라고 해서 빠졌다고 하는데,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금리 인하 시기하고 어쨌든 겹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금리 인하 때문에 빠진 건지 아니면은 정치적 이슈 때문에 빠진 건지 뭐 말이야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니까. 근데 금리 인하 시기와 어쨌든 증시 하락 시기가 일치하면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탈리아 증시를 보시면은 이탈리아는 6월 11일 날 장대 음봉이 출현하고 난 이후에 현재까지 이러한 차트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이런 하락장을 선사받고 있는 상태이죠. 자, 그리고 프랑스가 가장 심각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프랑스는 6월 10일 날짜 요때 장중에 장대 음봉이 빵 터지면서 급락을 한번 하긴 했어요. 그러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하는 듯 분위기를 줬는데, 그 다음 날짜에 장대 음봉을 하나 크게 출현시키고 나서 하루 쉬었다가 2개 연속 장대 음봉이 또 출현을 했습니다. 거래량은 이 차트에서 안 나오는데 거래량도 꽤 많이 연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럽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의 궤도를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또 차트를 일단 연출을 시켜 놨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 이후에.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시기와 증시 하락 시기가 일치하게 나오게 되면서 마치 느낌이 어떻게 보여지냐면은 금리 인하를 했더니 장이 빠지더라. 이러한 분위기를 연출시켜주고 있습니다. 즉 금리 인하가 호재가 아니라 악재성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영국도 금리 인하를 하기로 했었던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테일러 스위프트 뭐 이런저런 핑계들을 대게 되면서 금리 인하 시점을 살짝 연기를 하고, 이 같은 방법을 통해서 어쩌면은 금리 인하라는 악재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논리가 맞다라면은 이제 우리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고 바라볼 필요가 생기게 됐어요. 호재가 아니라 악재성 이벤트로 바라볼 필요성도 있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3부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고 있다는 점. 자, 어쩌면은 우리는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증시가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논리가 통할 수가 있어요. 자, 왜냐면은 자본 이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화폐 가치가 훼손을 받게 되고, 화폐 가치가 훼손을 받는 만큼 회피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자본 이탈로 이게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식장에서도 자금 이탈에 의한 하락장이 연출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자, 이거는 어떠한 메커니즘인지 자, 다음 화면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ECB에서 금리 인하를 발표한 직후 유로 화폐와 달러 간의 환율 추이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ECB 금리 인하 발표 직후 6월 6일입니다.
그때 이후 여기서 장대응봉 출현을 하면서 추세가 이렇게 하방 쪽으로 쏠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떨어진다라는 것은 달러 대비 유로 화폐 가치가 내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금리 인하를 발표해버린 유럽과 금리 인하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미국 간의 환율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해서 표현을 해드리면은 요겁니다. 자, 금리 인하는 화폐 가치 절하의 요인이 된다. 자, 요거부터 설명을 해드리고 가면은 이전에 제가 아반떼 제네시스 요걸로 표현 많이 해드렸었습니다. 미국의 달러는 안 그래도 기축통화의 지위, 세계 1장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차종으로 치게 되면은 인기가 제일 높은 제네시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타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그레이드가 낮아요. 신흥국 같은 경우는 화폐 가치가 달러하고 비교했었을 때 많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자동차 급으로 따지면은 현대차 중에 아반떼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유로니까 유로는 약간 소나타 정도로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나타 정도는 된다. 그리고 옵션. 제네시스인데 옵션을 어떻게 쳐주는지 따라서 차값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소나타가 옵션을 어떻게 주는지에 따라서 제네시스하고 가격이 엇비슷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이자를 얼마나 줄 것이냐 그겁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플러스 알파에 해당되는 이 옵션, 소나타 플러스 알파에 되는 이 옵션 요거를 금리로 환산해서 생각해 보면은 달러는 고금리 정책을 유지함에 따라 이 알파를 많이 준다. 즉 옵션이 풀옵션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함에 따라서 이 알파 값이 떨어져요. 그래서 옵션이 그레이드가 내려가게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제네시스인데 옵션이 풀옵이고 소나타인데 옵션이 떨어져. 깡통이라고 칩시다. 깡통 소나타다. 그러면은 달러는 더 가치가 높아지고 그리고 유로는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되죠. 안 그래도 소나타인데 옵션도 적게 주니까. 그럼 이제 사람들이 달러를 향해서 러닝, 도망을 간다. 그러면 투자 자본 이탈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투자 자본 이탈을 가속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화폐 가치 절하 요인 그리고 투자 자본 이탈을 가속하는 요인 이 두 가지가 성립이 되는 거죠. 옵션을 조금 주면 조금 줄수록 사람들이 회피하게 되면서 가치가 내려가게 되고 이게 자본 이탈까지 연결이 되게 된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유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유럽장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는 것도 논리가 통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하면 할수록 증시 하락 요인이 된다라는 논리도 완성이 되게 되죠. 자, 근데 이 논리가 성립하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요 밑에 내용입니다. 자, 금리를 인하하면은 우리가 장이 좋아진다라는 그 공식이 왜 생겼는지 아까 설명해 드렸잖아요. 싸게 자금을 차입할 수가 있으니까 그 차입된 돈을 가지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거라고. 그러면은 그 효과, 자산시장에 버블이 생길 수 있는 효과가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따라서 자산 버블 효과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방금 여기서 봤었던 내용에 따라서 자본의 이탈 효과도 생긴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라는 똑같은 옵션이 적용되게 되었을 때 이 두 가지 현상이 싸우게 되면서 누가 더 우세한지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자본 이탈 효과가 더 우세하다. 이쪽으로 가면은 증시는 하락 쪽으로 갈 수 있고 반대로 자산 버블 효과, 투자의 활성 효과 이게 더 높다. 그러면은 상승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우린 일반적으로 자산 시장의 버블 효과만 기대를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무조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본의 이탈 효과가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될 경우 그때는 하락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게 된다는 점 그걸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럽은 화폐 가치 하락과 증시 하락이 동시간대 목격이 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셨으면은 바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죠. 자산시장 버블 효과와 자본의 이탈 효과가 금리를 내림으로 인해서 싸우게 될 텐데, 자 여기서 만약에
자본 이탈 효과가 자산 버블 효과를 압도한다면 그러면은 이제는 논리가 바뀌게 돼야 돼요. 어떻게 바뀌냐? 고금리를 오히려 유지할수록 증시가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지금 미국장이 금리를 내리지 않고 상승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거꾸로 금리 인하의 길을 걷는 국가일수록 증시 하락이 가속될 수 있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죠. 이렇게 자본 이탈 효과가 자산 버블 효과를 압도하는 상황이 된다면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얘가 세지니까.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미달러, 즉 연준이죠. 예, 미달러를 관장하는 연준은 이상하게 금리 인하 시기를 지금 벌써 3차례 이상 연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빠르면 올해 3월 달에 한다고 하더니 이걸 미뤄서 6월 달에 한다고 했다가 7월 달에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다가 이제는 9월 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심지어 9월 달도 아사모사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연준 의장인 파월이 24년도에는 금리 인하를 아마 한 번밖에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한 번이 11월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 대선을 치르고 난 이후에서나 통화 정책을 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 올해 6번 정도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딱 한 번밖에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밀어대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번에 영국 파운드화 역시도 아까 일부 시간 보셨죠? 스위프트 효과를 언급하면서 금리 인하 시기를 8월 달은 너무 이르다 하면서 9월 이후로 연기를 해놓은 모습이 목격이 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은 마치 금리 인하를 싫어하고 있는 것처럼 피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러한 논리를 지금 피게 된 데에는 다 그만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전서부터 저는 이 이야기를 해드렸죠. 어쩌면은 연준은 금리를 내릴 생각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불황을 계획했을지 모른다. 왜냐면은 양털 깎기 모드로 가야 되니까. 그 말씀을 지난주 시황 영상에서도 해드렸고 과거 요 썸네일 영상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마치 이렇게 물 웅덩이에다가 가다 놓고 압박을 주는 거와 비슷하다라고 설명을 했었었죠. 키가 뭐 2m 이내, 키가 뭐 180 이내, 키가 160 이내. 예, 그래서 선진국, 펀더멘털이 강한 국가는 이렇게 키가 크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키가 이렇게 작은데 여기다가 이제 물을 이렇게 쫙 끌어올려서 키보다 높은 수준의 물을 잠가 놓고 버텨라라고 하는 거죠. 즉 빚을 엄청 지게 해놓고 고금리로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그래서 고금리를 장기화함에 따라 키가 2m가 넘어간 애는 겨우겨우 숨을 쉬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이 고금리 부담에 이렇게 눌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무대를 걸어가도록 연준은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부도 파산이 일어나게 되게 되면은 이제 헐값에 줍줍을 하는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려고 하는 게 본래의 목적지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 판때기를 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고금리가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되겠죠. 애초에 저는 시황에 대해서 이러한 논리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진행되는 꼴을 보니까 역시나 이들은 계속 금리를 뒤로 미루고 있고 심지어 영국은 스위프트 효과를 이야기하면서 약간 억지성 금리 인상 연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아 이 무대를 지금 깔아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더욱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합니다. 실제로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려워요. 아까도 제가 IMF하고 유사하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경기를 개선하고 싶어서 금리 인하 정책을 피면 필수로 화폐 가치에 대한 하락을 때려맞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원달러 환율 계속 상승 압박 받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400원에서 지금 20원 떨어져 있어요. 1,380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20원만 더 올라가면은 환율도 신고가 경신을 또 하게 돼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엄청 심각하죠. 1달러 대 엔화의 환율이 지금 뭐 156엔, 157엔 그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1,000원이 100엔 단위로 환산이 많이 됐잖아요. 그 기준으로 계산해 보게 되면은 일본의 엔화 같은 경우에는
156엔이니까 공 하나 더 붙이면은 1,500원, 1,600원 이 정도 수준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원화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 정도로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저금리 정책을 철회하고 금리 인상 쪽으로 넘어가겠다라는 발언을 했었었죠. 그래서 화폐 가치 하락에 따라서 저금리 정책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은 자본 이탈 현상이 또 나오게 되고, 그리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과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새우깡 한 봉지를 사는데 1,000원이었었는데 이게 2,000원으로 올랐다라는 뜻은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1,000원만 주면 살 수 있었던 새우깡을 이제 2,000원을 줘야 되니까, 더 많은 돈을 줘야 되니까 그만큼 가치가 떨어졌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면은 또 인플레이션이 자극돼. 그럼 다시 금리를 높여야 되죠. 그래서 아까 IMF 당시 그래프 보면은 내려갔다가 화폐 가치 떨어진다. 다시 올려. 또 내려가려다가 야 화폐 가치 떨어진다. 다시 올려. 이러면서 높은 금리 상황이 지속이 되었었고, 그러다가 이제 빚에 대한 문제가 감당이 안 되니까 화끈하게 금리를 땡겨 올려서 다 부도 파산이 일어나도록 문제를 수면 위로 터트려 버린 거죠. 그게 과거에 있었던 사례인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프로세스를 겪고 있어요. 제가 보는 시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반대로 화폐 가치가 이제 너무 떨어지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그럼 고금리를 유지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들이 원하는 대로. 자, 그럼 문제가 또 뭐예요? 빚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가계, 기업, 정부 전부 다 엄청난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빚에 대한 부담이 고금리에 의해서 증대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이제 부동산 쪽에 집을 갖고 투자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떨어지기만을 두 손 모아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오히려 금리가 더 올라가 버린다라고 하면은 그쵸, 보유하고 있는 집을 처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또 내몰리게 되게 됩니다. 빚 부담 증대에 따른 펀더멘탈 악화 문제가 고금리 유지 상황에 의해서 또 생기게 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형 불황이 타개하기가 힘듭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문제를 짬시켜 놓고 그냥 시간을 쭉 연기시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연기시킨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않죠. 속에서 계속 이제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을 하다가 어느 임계점을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방법이 없다. 도산한 애들 도산하고 살 애들 살고 문제를 터트리자. 요 모드로 가게 되는데, 그게 IMF 당시에는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서 그 상황을 만들어내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부도 파산 위험에 생긴 기업들이 생기면은 외국계 자본이 들어와서 헐값에 사가는 양털깎기 프로세스가 진행이 됐던 게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가 경험했었던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의 무대가 비슷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무대로 걸어가는데 한 데 있어서는 요거 고금리 장기화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금리를 내리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페널티가 생기게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이 효과를 일으켜낼 수가 있게 되겠죠.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방송의 핵심 포인트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좀 하고 갈게요. 양털 깎기를 하는 것이 영국이나 미국 같은 이런 주요 서방 세력들의 진짜 목적이 맞다라면은, 원래 제가 갖고 있는 시황 관점대로 그렇다라면은 이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수를 이용하는 이런 치사한 방법도 동원할 수 있겠죠. 금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었던 그 타이밍에 딱 맞춰가지고 스위프트라는 핑계를 대서 연기, 그래서 고금리를 지속. 그래서 이렇게 연기를 해놓고 나서 공백이 생겼는데 그 공백기 사이에 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서 야 이거 또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런 식의 핑계를 나열하면서 고금리 상황을 지속시켜 버리게 되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양털깎기 프로세스가 돌아가기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거죠. 그게 어쩌면은 찐 목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이 만약 사실이라면은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 또한 매우 뚜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은 이 뚜렷한 목적, 양털깎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국의 채권이라든지 화폐 가치가 일정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게 관리를 할 겁니다. 즉 고금리를 유지를 할 거라는 거죠.
제네시스에다 옵션을 풀로 땡겨주고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금리의 수준을 여기서 더 드라마틱하게 더 올리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요 물 웅덩이. 그래서 이 180까지 물을 기어 올려놓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키가 2m인 친구가 180보다 이상을 올려서 2m보다 더 넘게 올려버린다. 그럼 얘도 죽어요. 네, 그래서 본인은 살 수 있고 남들이 힘들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요 상황을 유지. 그래서 그 수준이 딱 왔으니까는 여기서 스탑 하면서 요 상황을 유지. 끌고 간다라는 거죠. 대신에 이제 다른 나라 화폐 가치. 키가 180이 안 되는 애들은 꼴까닥 하고 있기 때문에 타국의 화폐, 타국의 채권 가치는 떨어질 겁니다. 급락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상황. 본인들은 일정 수준이 유지되면서 다른 나라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요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목을 죄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적정 금리가 체크가 됐으면은 요 적정 금리 수준을 장기화하는 정책을 펴야지 요 양털깎기 프로세스가 진행이 될 거고, 그게 진행되는 게 이들의 진짜 목적이라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스위프트 이런 것들 각종 핑계들을 나열하면서 현상이 지속되도록 나아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시황 관점이고, 이 시황 관점의 상황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제 견해에 더 이상 동의를 하기가 좀 힘들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미장이 계속 오르고 우리장이 계속 오르는 모습이 빅테크 버블에 의해서 목격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황은 시황대로 따로, 빅테크 버블은 빅테크 버블대로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쩌면 빅테크 버블은 이런 현실적인 시황 상황을 간과하도록 무시하도록 하는 수단 장치일 수도 있을 거고요. 나중에 그 버블이 터져서 현실을 드러내게 되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가 좀 현실성 있게 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언제 그러한 상황이 도래하게 될지는 뭐 저도 모르겠으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상황은 이와 같은 수순을 따르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준비한 시황 내용 전부 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수가 어떻게 영국의 통화 정책까지 관여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시황적 배경을 좀 심도 있게 살피면서 영국과 미국 같은 금리 인하를 자꾸 연기하는 이들이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시면서 우린 어떠한 미래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할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유지해 놓으시고 다음 주에도 리더스탁과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